자,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설명에 이어서 네. 어떤 사람이 지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청와대 안 들어와 있다고 막 우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로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찬반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남들이 하는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도 서울의 도읍을 정한 건 누구죠? 아, 옛날 이제 고려 말에 무학대사가 네. 예, 태조 이성계 이제 건국할 때 이 한양이라는 지역에 도읍을 정했는데 그 당시 한양이라는 데 도읍을 정하는 데 기여한 사람은 무학대사예요. 스님이에요. 풍수지리에 능하신 스님이 이제 자리를 딱 찍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건국을 해야 되는 주체 세력은 이제 태조 이성계 네. 그렇고 이성계의 핵심 참모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도전. 근데 무학대사가 찍은 그 조선의 왕궁터는 지금의 그 청와대 그 중앙청 그 터가 아니라 네. 지금 그 일제시대 때 구치소 있던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도읍을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왕궁이 남쪽을 보는 게 아니라 동쪽을 보게 되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유교를 주창했던 조준,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네. 어떻게 왕궁이 동쪽을 보냐? 말도 안 된다. 남쪽을 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경복궁, 광화문이 있는 중앙청에다가 경복궁 자리에 이제 임금 왕궁터를 남향으로 이제 세우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야사를 보면 무학대사가 그런다 그래요. 홍제동에다가 왕궁터를 지면 1000년짜리인데 지금 경복궁 자리는 500년밖에 안 간다. 그런 이제 야사가 전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행정의 중심인 중앙청을 지었고 일제시대 때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썼죠. 언제까지?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를 업무시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확대 개편해서 증축한 게 이제 노태우 정권 시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풍수지리 이런 거 다 이제 배제를 하고 지금 이제 청와대 자리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그 적합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잠깐 멈춰 있는 휴전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탄도무기를 그 다음에 곡사화기를 다량 가지고 있는 북계하고 지금 대치 중입니다. 그러면 군사학적으로 보면 청와대 자리는 인왕산, 삼각산 등이 엄청나게 발달한 차폐물이 되거든요. 곡사화기라든가 탄도화기로부터 직접 타격을 막을 수 있는 차폐물이 딱 버티고 있어서 굉장히 천의 그 자리예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6.25 종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설물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로 봐서는 저기를 뭐 굳이 떠날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가 청와대예요. 그 다음에 국방부는 조금 논의를 하기로 한인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뭐냐면 요새 뭐 벙커가 어쩌고 지휘소가 어쩌고 막 이런 용어가 남발되고 있어요. 예? 지휘소가 남발되고 있어요. 벙커 지휘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전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던 전쟁이 나지 않은 평시든 국가의 기능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져야 돼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큰 재난이 났다고 해서 국가의 기능이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연속성이에요. 국가가 전쟁이든 재난이든 어떠한 상황을 맞더라도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전시의 청와대가 저렇게 어떤 적의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런 노상에 노출된 곳에서 대통령이 국가의 어떤 국정 수행을 지휘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전시나 유사시가 되면 청와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는 저기가 최적화돼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일에 최적화돼 있다?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뇌부가 지휘할 수 있는 것에 최적화된 곳이에요. 자, 다음 국방부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 국방부라는 거는 상징적인 부서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국가의 기능 중에 일부인 이제 국방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전시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지휘소가 있고, 잘 들어보세요. 전시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지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의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요게 이제 굉장히 큰 구분 사안인데, 전시 작전을 통제하는 지휘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슨 사령부 또는 뭐 합참,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전에 지금은 지상작전 사령부가 됐지만, 뭐 일군 사령부, 상군 사령부,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이런 데는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소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이 역할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 청와대는 전시작전을 통제하는 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시의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소도 아니고, 전시든 평시든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뇌부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청와대에 지휘소가 있다면 그 기능을 전시나 재난시에도 똑같이 수행할 수 있게끔, 중단 없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편성된 곳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갑자기 이런 기본 기능을 무시하고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시 작전을 통제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소문에서 돌고 있는, 다 필요 없고 뭐 어떤 다른 사람이 거기 가면 안 되라고 코치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가겠다는 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참 이런 설명하는 것도 제가 참 불편한데, 군부를 업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럴 수 있어요. 군부를 업고, 등이 없고. 예, 군부를 등에 업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경우가 저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다 부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알 수 없어요. 네. 가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들이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은 없는 얘기예요. 왜? 국민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기 가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기 전에 이 서울이라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어느 날 갑자기 딱 이게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한방송에서 했던 얘기 중에 서울 근교에 이제 여러 지역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남한산성 같은 데를 가보잖아요. 남한산성도 전시에 국가 수뇌부가 이전을 했던 당시 국가지휘소예요. 네. 그 중요한 국가지휘소에 대한 그 방어 계획을 세우는 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남한산성인데, 이 방어 계획 같은 걸 보면 지형이나 지형 지물, 그 다음에 기상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방어 계획을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는데, 현대 군사교육을 받은 제가 봐도 남한산성에 그 당시에 가보면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게 없을 정도로 잘 천혜의 자연 지형짐을 이용해서 방어 계획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 같은 곳도 종전 이후로,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엄청난 적의 어떤 활동 징후라든가 도발 양상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엄청난 노하우와 업그레이드가 집약된 곳인데 여기를 버리고 갑자기 국방부로 가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던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뭔가 사정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뭐 하도 요새는 뭐 그 정보가 많이 노출된 나라다 보니까 뭐 별 사람이 별 얘기를 다 해요. 어디 뭐 지휘소, 뭐 벙커 이런 얘기들 뭐 자기네 집 지하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각각의 지휘소나 벙커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각각 기능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상시 청와대, 전시 청와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시와 평시가 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뇌부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짜여진 곳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 합참 같은 곳은 전시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기능에 특화된 지휘소고 그 다음에 야전 군급 사령부에 있는 벙커들은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데 특화된 지휘소와 시설들이에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만약에 청와대가 들어오면 여기저기로 이제 찢어져야 되는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는데 여러분들 그 반드시 수도에 있어야 되는 시설들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한 나라의 국방부가 서울 중심부에 딱 있는 이유는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평상시에 보이는 겁니다. 전시에도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게 군 수뇌부예요. 여러분들 이제 국방부에 뭐 엄청난 막 무기가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로봇 태권 무기가 나올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국방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행정부의 한 부서예요. 그래서 군 작전의 핵심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우리나라 군의 대국민, 대정부의 역할을 하는 행정부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곳이 굉장히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말 많고 탈 많던 터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저곳에 원래는 이제 뭐 장기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이 말 입고 이랬던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가 거기서 옛날에 병졸들이 훈련도 하고 이런 곳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군 애들이 저기에 이제 군사령부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일부 일본군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요. 지금 육군사관학교 자리하고 이 두 군데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는 미 육군사관학교에는 우리 이제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이제 지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나는 동안에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난 후에는 연합사하고 주한 미군사령부, 미 8군이 이제 주둔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으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도 서울 한복판에 저렇게 미군 시설과 우리 국방부가 있다는 거는 수도 서울 사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적에게 이제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건데, 네. 저런 시설을 지방으로 막 이전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내쫓고 지방으로 한다는 거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수도 서울 사수 의지가 약해졌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의미로 저거를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제 장사미사라 그러면 우리 같은 평민들이 논할 만한 얘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다만 미팔군이 이제 평택으로 대거 이전을 하면서 일부 부동산 투기꾼들이 막 용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처럼 막 이제 난리를 쳤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사실 좀 그런데, 군급 부대가 주둔하던 지역에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지휘소는 설치하는 건 쉬운데 철거하는 거는 설치하는 것보다 100배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지휘소는 지하에 파고 들어가서 할 때는, 지을 때는 뭐 땅속에 들어가서 짓는 거니까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해체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상공에 하루에 지나가는 적성국의 위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해체 과정을 얘네들이 다 보게 될 텐데, 이거는 바로 이런 지휘소를 운영하는 주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군이라든가 주한미군의 현재의 늘 말씀드리지만 C4I 시스템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짓기는 쉬워도 부시거나 공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미팔군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남아있는 전에 미군이 쓰던 용산에 대해서도 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꿈을 꾸고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하는데, 저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굉장히 몇 안 되는 미군의 주요 지휘소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미군, 우리가 한미동맹 중시하잖아요. 네. 미군하고 협의 없이 함부로 저렇게 뭐 개발 계획을 세운다든가 뭐 공원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 시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군의 측에도 용산에도. 그래서 다 반환하지 못하고 축차적으로 반환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뭐 막 내놔라 하는 거는 이적행위예요. 네. 동맹을 파기하는 이적행위. 저거는 우리가 동맹 그 반환받기로 약속한 이상 미군 측의 협조 하에 우리가 축차적으로 미군 계획을 따라주는 게 예의지, 갑자기 내놔라 나가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미동맹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득을 보아왔는데, 이거를 전부 부정하고 싸가지 없게 나오는 그런 매국행입니다. 그러니까 이한산 대표님이 오늘 방송 전에 주한 미국 대사관 이전 계획을 이제 신문에서 가져와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미국 대사관도 이제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지금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오른쪽에 있는 그 용산에 있는 부지로 이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2026년에 이제 청사를 완공해서 간다고 하는데, 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 6.25 전쟁이 종전되고 미국이 이제 그 우리나라 용산에 그 당시부터 연합사령부 및 전시 수뇌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이 굉장히 그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그 당시 그 요거. 군사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그 용산 거기 지금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지금 용산 주변 이제 주도인데, 와, 이건 네네. 이제 인터넷에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태원 리예요. 이태원 리. 그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일부 주둔하든지를 이제 그 확대 개편을 하면서 네. 용산에 이제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시설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돼 왔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보죠. 네. 그다음에 요거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이제 용산 그 미팔군 부지와 우리 국방부 부지 이쪽을 이제 총합한 이제 그 요도인데, 이토록 지금까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가 네. 대한민국이 휴전 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공장을 보내고 대한민국 물건을 가져가고 안심하고 외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었을 때는 저런 미국과 우리 군의 확고한 안보 의지를 저렇게 시설을 꾸며놓고 전 세계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거를 개발 논리를 들이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해체하고 저렇게 해체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나라의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국방부와 그 다음에 한 나라의 국가의 기능을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중단 없이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국가 지휘부는 그렇게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점에서 그걸 중점에다 놓고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항상 중요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주시는 장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장점인가요? 네.
장점이에요. 우리 네. 방송을 쭉 해본 결과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보니까 또 뭐 청와대에 뭐 도청 장치가 많아서 못 가니 어쩌니 이런 또 잡설들이 다니는데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 맞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 책자요? 제가 네, 공산주의 7대 7대 비밀. 비밀이라는 책자를 그게 절판되어서 어떻게 여러분들께 공유드릴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 공유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네, 또 저자가 또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네, 저자분께 연락드려보려고 제가 출판사는 또 망했거나 없어졌고. 네, 출판사 연락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이한생 대표님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네, 고민 너무 중입니다. 독촉하지 마시고 70년을 모르고 사셨으면서 뭘 또 그렇게 갑자기 막 독촉하시고 서두르세요. 네, 책을 일단 제가 한 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돌려서 읽고 또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데 좀 알아보던지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 문의 주신 분들께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전 비용이 1조나 들어가나요 했는데요. 1조 아마 최소 칠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요 시설물 중에 1번이 청와대, 2번이 아마 국정원, 3번이 이제 국방부를 비롯한 용산의 주요 시설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이 대한민국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세계 6, 7위의 군사 강국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스럽고 저질인 북괴를 머리에 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잔인한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도 서울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진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항공사진. 서울시 아 여기. 네. 이게 이제 항공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P73A라고 비행 절대 금지 구역이 선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사대문을 중심까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비행 금지 구역 B, A, B로 나눠져 있는데 네. A는 어떠한 항공기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B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가 있는 구역.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회랑이라고 해요. 비행 회랑. 그래서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익 항공기 다시 말씀드려서 헬리콥터의 비행 회랑이에요. 헬리콥터 항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들이 북쪽으로 가려면 한강까지 올라와서 한강 특정 지점에서 좌우를 통해서 북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서울시 북방은 아예 또 비행 금지 구역이 돼 있는데 저기는 지금 일부 해제가 돼서 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들이 예전에는 무조건 남쪽으로 돌았는데 지금 일부 북쪽으로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안보 시스템들이 전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걸 갑자기 바꿈으로써 발생되는 많은 혼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고스란히 국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하늘에서 새처럼 홀홀 날아다니니까 아무데나 다니는 것 같은데요. 비행기는 항로로만 다니게 돼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항로를 이탈하면 요격하게 돼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이건 뭐죠? 요거는 이제 지상에 설치된 레이저포인데요. 아까 무기 말씀하시면서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드린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 모르겠다 싶으면 대한민국에 이제 국익과 반대로 행동하는 애들이 항상 있잖아요. 무슨 당이라고. 미음 무슨 당이 있는데 걔네들이 찬성하면 이게 나라에 해로운 거고요. 반대하면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안에 뭐 도청 장치가 있어서 뭐 피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유치원생 수준의 얘기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스나이퍼 탐님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운 좋으셨네요. 합참이 남태령인가 그쪽으로 가고 합참으로 청와대가 들어가요. 어차피 군사시설 특별한 불편을 주는 건 없는 듯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지휘소는 국가의 기능 수행을 위한 수뇌부가 들어가는 국가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를 운영하는 지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국가를 운영하는 한 부분이지만 국방 같은 경우는 전시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전평시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지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전평시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소가 있어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뭐 너는 저 집 가서 살고 너는 이 집 가서 살아,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얘기죠. 국방 안보를 보시는 여러분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끝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CHB님, 꾸미님, 하나별님, 충성이 오빠, 니가 내가님, 이응님. 충성이 오빠는 제 지인분이신데 오랜만에 그래요? 오셨어요. 제 지인들은 몰래 보고 욕을 하면서 슈퍼챗도 안 싸주고, 충성이 오빠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좀 싸주셔야 저도 이 대표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네, 이 모두- 대목에 저 때문에 지금 이한방송이 지금 어렵다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월급을 챙겨드리지 못해서 너무 이한방송 죄송해요. 관계자들한테 지금 원망을 제가 지금 막 받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목과 진실 사이에서 괴롭습니다. 근데 선생님 친구분들 진짜 몰래 보세요? 새끼들이 몰래 보고 욕은 하면서 지적질하고. 네. 고생해주신 관리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한방송을 아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이한방송이 남들 대목일 땐 또 딱 입 닫고 있잖아요.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뭐 이러고. 결과를 지켜봐야 되니까요. 근데 막 그때 대목 막 떠들다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싹 지워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팔고 겨울에는 찹쌀떡 팔고 이래야지 이게 대목인데,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는 방송이 잘 될 리가 있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특정인을 두고 아니면 특정 누군가를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꼭 어디 글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대목의 역할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하루하루가 불안한 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쵸 선생님 맞죠? 네, 여러분께 긴급한 일이 있으면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화나셨어요? 네? 아니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